오늘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부가 여러분 전세금을 보호하겠다면서 내놓은 새로운 정책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실행되는 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은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정책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전세금을 신탁에 맡기면 안전하다고요. 임대인이 그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묶어두겠다고요. 언뜻 들으면 뭐 합리적으로 들리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정부는 전세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정책 해설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시스템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정부가 바라보는 전세 시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 관계자들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아요. 그 돈은 원래 통장에 고이 모셔둬야 할 돈이에요. 근데 일부 임대인들이 그 돈을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굴려요. 투자가 실패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죠. 이게 전세 사기, 전세 사고의 원인이라고 정부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해결책은 간단해요. 돈을 묶어두자. 신탁에 넣어두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못 쓰니까요. 신탁은 전국의 전세금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해요. 이 기금으로 수익을 내서 임대인한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에요. 만약 역전세가 오더라도, 깡통 전세가 생기더라도 신탁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죠. 여기까지는 완벽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 논리는 철저하게 한쪽 입장에서만 세워진 거예요. 임차인 입장, 정부 입장에서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이 나와요.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려고 전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집 가진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전세 놓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은행 예금이자 2.5% 받으려고였을까요? 아니에요. 전세는 대출의 대체제예요. 은행이 3억만 빌려줄 때 전세를 끼면 4억이나 5억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임대인한테 전세금은 쟁여둘 돈이 아니라 애초에 없던 돈이에요. 그 돈은 이미 매도자한테 갔어요. 임대인 통장에는 없어요. 이 채널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자산이랑 주거 안정에 영향 미칠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임대인 통장에 전세금이 없는데 정부는 어떻게 그 돈을 신탁에 넣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정책의 첫 번째 구조적 모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건 이 모순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는 거예요. 정부가 이 모순을 인식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돼요. 그 문제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정부 정책은 처음에는 항상 선택으로 시작해요. 지금 이 전세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희망하는 임대인한테만 적용된다고 하죠. 근데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선택은 언제나 의무로 바뀌어 왔어요. 16년 전을 떠올려 볼게요. 그때는 보증보험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극히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적 능력 없는 노인분들 위한 복지 차원의 제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증보험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선택이었어요. 보증료 30만 원, 40만 원을 누가 내겠냐는 말이 나왔죠. 그러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임대인들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보증보험도 안 들어주면서 무슨 임대인이냐는 목소리가 커졌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지키려고 내야 할 보험료를 임대인이 대신 내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보증보험료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부기 등기라고 해서 등기부에 임대사업자라는 도장도 찍어야 하고요. 법무사 비용도 따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세요? 선택에서 의무로. 이게 정책의 생명주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상상해 봐야 할 시나리오가 있어요. 전세 신탁이 희망제로 시작돼요. 근데 임대인들이 신탁에 돈을 안 넣어요. 당연하죠. 넣을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의무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비아파트 임대 시장, 그러니까 빌라랑 오피스텔 시장이 붕괴할 수 있어요. 다주택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돼요. 임대인들은 매물을 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역설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에서 전월세 매물은 더 줄어들 거예요. 공급이 줄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유럽 사례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향해 가고 있을 수도 있는 미래예요. 독일을 떠올려 보세요. 임대료 통제, 계약갱신 청구권 무한 부여,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임대인들이 집을 안 내놔요.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요.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독일에서 월세집 구하려면 100대1 경쟁을 뚫어야 해요. 여러분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100명이 한 집 놓고 경쟁해요. 임차인들은 자기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 해요. 얼마나 탄탄한 직업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인생 비전이 뭔지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요. 임대인이 이 서류들 평가하고 선택해요. 들어오는 대신 뭐 하나라도 망가뜨리면 전액 배상이라는 불공정 계약에 사인해야 해요.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시장. 이게 임차인 보호 정책의 종착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럽 임대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어요. 개인 임대인들이 사라진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기업이에요. 수조 원, 어쩌면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기업들이 등장했어요. 이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운영하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지 않겠냐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통제하기 쉽죠. 개인 수만 명 관리하는 것보다 법인 몇 개 관리하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협상력의 문제예요. 한 노부부가 한 채 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거랑 주식회사가 15조에서 20조 원어치 주택 가지고 대규모 임대 사업하는 거. 이 둘의 협상력 차이는 상상 이상이에요. 개인 임대인은 공실이 생기면 경제적 타격이 커요.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라도 임차인을 맞추려 해요. 빈집 둘 여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기업은 달라요. 2,000채 보유한 기업의 마케팅팀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공실률, 임대 전환율, 향후 공급량을 분석해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월세를 15만 원 올려야 합니다. 단 향후 6개월은 시장이 주춤할 수 있으니 일부러 공실을 유지하겠습니다. 전략적 공실. 가격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집을 비워두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 못하는 일을 기업은 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로 단기 임대만 돌릴 수도 있어요. 장기 임차인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선택권은 기업한테 있어요. 기업이 다주택자가 되면 행복한 세상이 오고 개인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은 또 한 번 꼬이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 시선을 현재로 돌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노원이 뜨거워요. 동작도 마찬가지고요. 동대문도 꽤 뜨겁고 은평도 최근 움직임이 있어요. 성남, 특히 구시가지는 난리 났어요. 수지는 매물이 아예 없다고 해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갑자기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매수 수요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10월, 15일 대책으로 잠깐 눌려 있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집 안 사야겠다,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 바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1월이에요. 사람들은 연말보다 연초에 뭔가를 시작하죠. 헬스장 등록도, 해돋이 보러 가는 것도 새해예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항목은 대부분 뭘까요? 집이에요. 올해 6월에 전세 만기네. 우리 어떡하지? 이런 대화 나누다가 전세 시세 검색해봐요. 그리고 발견하죠. 우리 동네가 2억이 올랐다는 걸요. 이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에요.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 확대는 시간이 걸려요. 땅 사고 인허가 받고 건물 짓는데 최소 몇 년이 필요해요. 근데 수요 억제는 내일이라도 발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역사가 답을 알려줘요. 대한민국은 거의 항상 수요 억제를 선택해 왔어요.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 살게 하고, 월세 사는 사람은 계속 월세 살게 하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서울 들어오지 말고 서울 사는 사람은 나가라. 이런 방향의 정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다른 길을 가요. 공급 확대예요. 최근 호주 보세요. 집값이 급등하자 멜버른은 용적률 규제를 풀어버렸어요. 브리즈번도 집값 오르자 공급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수요가 몰리면 공급을 늘려요. 공급이 넘치면 가격 떨어지고 업자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다시 수요가 회복돼요. 이게 시장 경제의 파도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달라요. 집값 빠질 때는 빠진다고 공급 안 하고 집값 오를 때는 오른다고 공급 안 해요. 결과적으로 항상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러면 수요 억제로 막아요. 근데 이건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해요. 시한폭탄은 언젠가 터져요. 이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예요. 청년층의 주거 문제예요. 30대 결혼하는 분들한테 LTV를 90%까지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면 된다고요. 여러분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계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는 105%까지 대출해줘요. 일본도 거의 100%고요. 젊은 세대가 집 사서 직장이랑 주거가 안정돼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정확히 반대로 해요. 젊은 사람들 대출을 막아요. LTV를 40%로 제한하고 금액도 2억으로 막아요. 고소득 저자산 청년들은 집을 아예 못 사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도 대출이 안 되니까 집 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청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요. 본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어떻게든 집값 상승률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요. 만약 대출을 충분히 해주고 고정금리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걱정은 이사 걱정보다 나아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정해져 있고 월급이 뻔한 사람한테 고정금리 이자는 예측 가능한 비용이에요. 직장만 유지하면 주거가 해결돼요. 근데 집값 상승에 대한 공포는 예측이 안 돼요. 언제 얼마나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이 불확실성이 청년들을 갉아먹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계 대출 연체율은 전 세계에서 극도로 낮은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재산의 70에서 80%를 부동산에 넣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그들 인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연체를 안 해요. 이 집 잃으면 인생도 함께 무너지니까요. 어떻게든 버텨요. 어떻게든 이자를 내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감당 못할 무리한 대출을 애초에 안 받아요.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지만 실제 데이터는 달라요. KB부동산 데이터랑 여러 논문에 따르면 정말로 연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대부분은 DSR 한도를 다 채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50명 있다면 그 중에 정말로 사채까지 끌어다가 집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연끌은 보이지 않는 적이랑 싸우는 새도 복싱에 가까워요. 실제로 은행 가면 그런 대출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러면 왜 과거에 연끌이 문제가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40년 만에 금리가 폭등했기 때문이에요. 과거 한국은 변동금리가 70에서 80%였어요. 고정금리 상품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은행에서 고정금리 원해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자에 사인한 사람이 금리 폭등으로 갑자기 4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연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2022년 이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70%를 넘었어요. 이제 같은 수준의 금리 폭등이 와도 충격파는 과거보다 훨씬 작을 수밖에 없어요. 고정금리로 사인한 사람들은 직장만 유지하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졌어요. 대출을 많이 해주고 고정금리를 많이 제공하면 주거 안정성은 올라가요. 근데 정부는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대출 막고 규제 늘리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부모님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60대, 70대 부모님들은 대부분 집에 대출이 없어요. IMF랑 금융위기 겪으면서 대출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생겼거든요. 근데
자녀가 명절에 와서 말해요. 엄마, 나 이러다 진짜 집 못 살 것 같아. 며느리는 옆에서 손 모으고 있고요. 죄송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부모님은 자기 집 담보로 2억, 3억을 빌려줘요. 우리가 이것밖에 못 해준다며 건네주죠. 그 돈으로 자녀는 겨우 집을 사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이 바뀌어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책은 쉽게 안 바뀌어요. 국민들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정치도 움직여요. 그 변화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요. 준비하는 사람이랑 부정하는 사람. 결과는 언제나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어요?